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사실 이 느낌은 코로나19발 폭락이나 다를 바 없는 굉장히 충격적인 흐름인데, 요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다듬어 보면 그렇습니다. 요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극복을 했고, 이걸 다시 확인한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추세 확인이니까, 그래서 저점도 깼고 요 추세 확인, 결국 그 추세를 더욱더 강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하방의 압력은 굉장히 컸었고, 여기에 이제 울고 싶은데 해외 증시가 뺨을 그냥 양쪽에서 예 쌍으로 날려 버리니까 시장이 버티지 못하고 밀렸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의 저점을 예단하는 건 이르지만 개인적으로는 2,600 선을 한계로 봅니다.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가더라도 이게 한계고, 여기서는 뭐 길게는 아니지만 단기 관점에서 현금을 투입하면 최소한 베어 마켓 랠리는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더 떨어져 봤자 100포인트입니다. 100포인트면 뭐 지금 지수 기준으로 한 30 마이너스 3%? 하방이 마이너스 3이고 상방은 뭐 상단이 계속 열려 있으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은 상태에서 큰 틀에서 주식을 매도한다? 크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추세 확인이니까 하방이 강하게 나왔다라는 거, 기술적인 부분으로 설명이 되고, 또 해외 증시 불확실성이 요 당시에 분위기를 만들어 가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금리를 뭐 언제까지는 인내하겠다라고 했다가 상황이 달라지니까 인내하겠다고 한 말을 뒤집어서 당장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정책이 그때그때 달라요가 되니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시장 붕괴는 뭐 생각했던 것보다 과하긴 하지만 어쨌든 앞에 부분을 뒤집는 데는 문제가 없을 만큼의 불확실성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보면 어제부터 전 업종에 걸쳐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매의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투매가 나온다는 것은 바닥이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거품이 낀 종목들은 빠져야 되는 거고, 이 종목들은 안 빠져야 되고, 얘는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하면 수혜를 받네? 일부는 오르고 일부는 내리는데, 지금까지의 지수 하락은 빠져야 될 종목들의 지수 비중이 컸고 반등해야 될 종목들의 지수 비중이 작았기 때문에 나온 지수 하락인데, 어제부터는 그냥 투매입니다. 뭐 금리 인상 수혜주도 나가 떨어지고 해외 증시 영향을 거의 안 받는, 해외 상황 영향을 거의 안 받는 내수주들도 망가지고, 뭐 심지어 아무짝에 뭐 그냥 거의 매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중소형주들도 밀렸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반대 매매 비중도 굉장히 높았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총괄해서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된, 그래서 뭐 소위 말하자면 돈 때문에 후달려서 빚을 썼다가 지금 손실을 보게 된다. 빚을 썼다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이면 돈 때문에 후달릴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이게 돈 때문에 밀렸구나, 돈 때문에 심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최근에 선물 한 계약을 매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요 한 계약에서 한 700만 원 날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요 유지 증거금이 한 550 이었고, 여기 계좌에 들어간 금액이 2,000 이었으니까 700이 날아가도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후달리지도 않는데, 오늘 근데 이 선물 결국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선물의 난이도가 훨씬 높구나. 진짜 하면 안 되겠구나. 못 모르고 할 때야 뭐 혹시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돈 때문에 후달려 가지고 선물에서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후달리지 않는 구조로 가자. 금액에 비해서 적게 하자. 그러면
많이 내려도 그냥 대형주처럼 매매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오늘 정리가 된 건 정말 이제 심리적으로 뭐 후달리고 이런 것보다는 계속 빠지고 속도감 있게 빠지니까 아우 진짜 더러워서 그냥 짜증 나서 판다. 요렇게 됐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심리 관점에서 높다고 보는데,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게 돈 때문에 후달리는 것만이, 아니면 더 내릴까 봐 공포스러운 그런 것만이 우리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구나. 짜증 나서 팔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구나. 요걸 경험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심리를 우리가 극복하기는 어렵다. 대부분 생각이 비슷하고 대중 심리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폭락하는 시기에 심리적으로 이 폭락하는 공포를 극복하고 매수를 한다? 과거의 경험이 있고 학습이 된 사람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 과거의 경험과 학습이 요 심리를 이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외에 뭐 돈이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서 돈을 더 넣어 봐도 똑같이 이런 자리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즉 학습과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똑같은 일을 겪게 된다. 요런 결론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이 말이 아니실 겁니다, 대부분이.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라리 천천히 밀려서 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화끈하게 빠지는 게 낫다. 그리고 요 화끈하게 빠지는 게 유동성 회수를 걱정해서 하는 거라면 2600선이다. 2600선에서 더 무너질 수 있다 하더라도 요 2600선까지 갔다가 말아 올리고 그다음 연도에 무너지는 요런 그림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심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뭐 7% 이렇게 나오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 금리를 정상화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정상화해서 물가 상승률을 안정적인 수준에 묶어두겠다. 즉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고 한정된 자산은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한정되지 않은 자산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중에서 가장 흔한 돈은 제일 가치가 많이 훼손이 될 것이다.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시기에 뭐 돈 가치 떨어진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우깡 50원 하다가 지금 뭐 얼마 1,500원? 예. 50원짜리가 1,500원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인플레이션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이자도 안 주는 금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킬로그램당 1,000원에서 지금 1억 정도 합니다. 10배가 올랐습니다. 이 시기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2배? 그리고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느냐? 뭐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떨어졌다라고 보고. 네, 그래서 결국은 통화 가치 하락이 모든 문제를 해소를 해줄 것이다. 심지어 국민연금 고갈 문제까지 해소를 해줄 것이다. 왜냐면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국민연금은 현금을 안 갖고 있으니까 거의 채권, 뭐 주식 이런 데 투자를 하게 되는데, 해외 부동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인플레이션 해지가 된다면 결국은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이고, 그 수익으로 인해서 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의 기본이 저금리 때문입니다. 이게 고금리로 바뀌고, 고금리까지는 아니지만 금리 인상으로 그 갭이 축소가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 대부분의 문제, 국가 부채 문제까지도 해결이 됩니다. 지금 국가 부채가 1,000조라 하더라도 통화 가치가 반토막, 아니 금 가치 대비해서 10분의 1이 된 그 20년간의 일이 반복이 된다면 1,000조가 100조나 다름없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게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다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되니까 조절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상승 중의 조정이다. 요렇게 뭐 단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 중의 조정의 폭이 얼마나 되느냐? 대세 상승장으로 가기 전에 보통 20%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3,300 기준으로 20%라고 그러면 660입니다. 여기서 660포인트를 빼면 대략 뭐 2,640 정도가 나오는데, 뭐 내려가는 기세까지 감안해서 한 2,600 정도. 그리고 통계가 딱 20%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뭐 나쁠 때는 24%까지도 나오고
좋을 때는 18% 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이 설마 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니까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정말 도저히 주식 못 해 먹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런 두 가지 심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빚을 안 쓰신 분들은 '아이씨 그냥 안 보고 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이 놔두면 뭐 몰라, 몰라. 에이 이제는 뭐 대응을 어떻게 해.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한데.'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스탁론을 쓰든 신용을 쓰든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점점 반대 매매 공포가 직면하게 되고 어 돈을 집어넣었다가 버티다가 결국 안 돼서 반대 매매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에이 몰라, 몰라.'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다 털리고 나면 이제 시장에 팔 사람들이 없게 되고 그래서 반등을 하게 되는데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희망을 찾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오히려 현금이 있으시면 매수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예 매수는 낙폭 과대한 종목의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저평가주 이런 것보다는 낙폭이 컸던 종목을 공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두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스닥도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출발은 좋았는데 결국 이렇게 많이 밀렸고 그 밀리는 어떤 원인을 보면 대체로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주들이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결국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에코프로비엠은 화재로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낙폭이 커서 반등이 나온 거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다 무너졌는데 요 차트들을 보면 이제 회복이 좀 어려운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 분석이 예측 도구는 아니지만 요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물이 첩첩산중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하회해 가지고 다시 올라간다. 그럼 이 매물들을 다 소화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에너지가 아니고서는 급등이 힘들겠다. 이 정도는 어떤 예측의 도구 그리고 사실 이 매매에서 발생되는 이 수급에 기반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꽤 정확합니다. 사실에 근접합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은 이런 관점에서 어려워졌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런 시기에 휘둘리지 않는 종목들은 결국 가격이 싸거나 아니면 실적을 내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한정이 될 것이다. 그런 종목들은 유동성이 풍부해져도 영향을 덜 받으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시기에도 시장 영향을 덜 받고 오히려 시장 영향에 그렇게 내리지 않아도 될 종목들이 내리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예 요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다만 그건 중장기적인 관점이고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아주 크면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요 중심을 대략적으로 그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요 중심 자리에서 상단의 거리, 하단의 거리를 따져보면 통계적으로 이미 이게 좀 과하게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더 내린다 하더라도 반등을 주고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가 반등하고 그러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반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 접근은 숫자 만들어내고 가치 대비 저평가되는 종목들도 시장 때문에 같이 내리니까 오히려 더 박앤세일이다. 내리지 않아도 될 종목이 내리니까. 그런 애들은 자꾸 길게 가는 거고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낙폭이 커서 균형을 맞추려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지금 단기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히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공략 자리가 나오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살펴보면 네 이런 상태입니다. 저점을 깨고 한번 밀렸습니다. 이전에 저점을 깨고 한번 밀리고 그리고 횡보해서 반등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또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았습니다.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고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횡보하면서 매물이 모였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한계가 되고 여기서 더 내리면 또 지지선이 없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공략을 하면 뭐 한 75,000원대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 반등한다라고 보면 주당 10,000원 이상, 60,000 원짜리가 10,000원 이상이니까 약 20%의 기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단기 반등이 코스닥에서 나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발 매수가 있을 거니까 예, 그걸 보고 공략하시면 되고, 중장기 관점은 말씀드렸듯이 저평가 종목, 실적이 나는 종목이 오히려 시장 영향으로 더 빠졌을 때 좋은 종목이 더 싸졌으니까 사는 관점에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예, 저도 뭐 간접적으로는 엄살이라고 보시겠지만 간접적으로는 이 선물에서 큰 타격을 입으면서 700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앞에 잘못이라고 판단됐던 부분을 수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득이 큽니다. 700만 원은 비록 잃었지만 결국 짜증나서 팔게 되는구나. 이것도 문제가 아니고 저것도 문제가 아니게 설계를 하면 예, 요런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결국 그래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구나. 뭐 현물도 잘 안 되는데 무슨 선물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현물도 그나마 이제 운 좋게 나쁜 시기를 피해서 다행인 거고, 예, 그러면 재진입하는 시기도 뭐 5월에 통계적 약세까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바닥은 아마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바닥이란 게 코스피가 바닥을 찍고 뭐 이렇게 반등하면 사실 1월에 들어가야 되지만 예상되는 건 뭐 이런 게 아닐까. 예. 뭐 이런 형태가 아닐까 싶어서 바닥이 나오더라도 강하게 베팅할 만한 부분은 아니고, 예, 대신에 현금이 많다면 충분히 이제 비중을 늘릴 만한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뭐 한 건 없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사실 뭐 시장 좋을 때 같이 기쁨을 나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아무 도움이 안 되겠지만 함께 한다는 거, 요게 진짜 뭔가 도리로서,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고받는 것으로서 이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제 말로 인해서 더 나쁜 대응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주식 투자가 결국 심리인 거고 선택인 거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인 건데, 그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함께 한다는 이 심리,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뭐 돈 때문에 후달리거나 아니면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뭐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해서 매도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조금 더 이 역치를 높일 수 있는,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예, 그것만 해도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과 같은 시기에 공부를 하면서 나중을 대비한다는 거 아주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뭐 실제로 전쟁 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상황이니까 시장이 더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예, 항상 그렇지만 이런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국 증시는 보유해서 결국 결과가 좋다라는 이런 학습을 얻게 되고, 한국 증시는 그래, 장기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얻겠지 하면 꼭 그냥 사고 팔 걸 하는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경험을 하다 보면 그냥 줄 때 챙기는 게 맞네. 그러다 보면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단기화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뭐 길게 갈 종목도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결국 그렇게 맞춰질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줄 때 챙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과정을 밟으신 게 아닌가 싶고, 예, 감사합니다. 네,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온다면 이때는 한번 질러볼 만한 지수대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나쁠 때 사서 좋을 때 팔아라고 하니까 지금이 나쁘고 그래서 살 때인가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지나고 나면 저때 사야 되겠지만
많이 경험을 하는 그 시점에는 이렇게 쉽게 빠지니까 선뜻 못 들어가겠습니다. 마치 급등할 때 급하게 따라 붙는 것과 같은 심리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뭔가 큰 계기가 없으면 당분간 내리기가 굉장히 쉽고 반등이 어려운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처음 겪어 보신다고 하시는데 예, 요거는 어쨌든 이 수업료 지불만 그렇게 많지만 않다면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두고두고 예,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일 겁니다. 예,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경험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은 전략입니다. 예. 네, LG에너지솔루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상장인데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초에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제가 하는 이 활동이 크게 힘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뭐 이런 날이 있으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나쁜 시기에 결정을 해 버리면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LG에너지솔루션은 종목이 없으니까 종목이 없는데 제가 무심결에 쳤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거 백지로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적정 주가가 9조 원, 상장 공모가 기준으로 70조 원입니다. 한 8배 정도 고평가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 상장을 하게 되면 뭐 따상은 가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따상을 갔다 그러면 182조 원입니다. 아니 184조 원. 7321. 182조 원. 예, 182조 원이 되면 적정 주가 대비해서 한 20배가 됩니다. 적정 주가 대비해서 20배가 되는 종목이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하고 지킬 가능성은 6개월 기준으로 아예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상장 초기에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시면 되고 저는 뭐 예상하기로는 찔끔 올랐다가 바로 밀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최소 10시 이전에 정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쾌합니다. 시장이 받아줄 돈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시장 전망을 위해서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요 변동성 범위 하단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이제 지수 낙폭을 줄였는데 여기서 이제 더 때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급락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고 그렇게 2600선에서 지키다가 다시 회복하는 흐름을 그릴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현금이 한 140조 정도 되고 요게 저금리 시대보다 고금리 시대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거를 활용만 하면 1%만 해도 1조 4천억인데 이게 만약에 한 3% 정도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앉아서 한 3조 원 가까이 벌게 되는 거니까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지금의 환경이. 그리고 두 번째는 원화 약세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1,200원 부근에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삼성전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수출 비중이 90%니까. 그래서 환율과 또 요 현금 보유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의 어떤 기대 수익률이 상승하는 부분 삼성전자의 좋은 환경이고 이렇게 환율의 자정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불안정하지만 또 그 불안정 속에서 안정을 찾아왔던 자정작용의 그런 기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기서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는다면 지수 하락도 제한적이고 다만 삼성전자 외 종목이 빠져서 뭐 2600선을 가는 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밀리지 않는다라는 근거는 안 되겠지만 2,600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건 충분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예,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해외 주식 대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된 상태고, 그래서 선진국 증시가 꺾이고 신흥국으로 균형을 맞추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질 경우에 삼성전자가 애플이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종목 중에서 선방한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지금 지수가 내리는 과정에서 지수보다 더한 하락이 있었던 종목, 단기간에는 이 종목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보다 덜 내린 종목들, 단기간에는 반등이 시원찮겠지만 지수가 이만큼 반등하면 단기간에는 시원찮은 반등이 되고, 실제로 뭐 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보는 건 이 낙폭 과대주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이 낙폭 과대주들은 여기서 대충 이렇게 만들어 가겠고, 지수는 이 낙폭 과대주 비중이 낮아지면서 이중 바닥을 조금 더 좋게 만들 거고, 그리고 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는 요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맞고, 단기 관점에서는 중장기로는 덜 내린 종목, 싼 종목인데 덜 내려 가지고 버틴 종목, 이런 종목들이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뭐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낙폭이 크지 않았던 종목 중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제노레이가 오늘 굉장히, 제노레이 그리고 대한제분이 그리고 이마트,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을 보고 낙폭이 컸던 종목들 말고 지금 시가총액 절대 규모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의 어떤 반응도 같이 살펴보고, 예. 그게 살펴보는 게, 이런 종목들이 덜 빠진 종목들은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덜 빠졌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덜 반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아진 종목들은 시장이 안정되면 또 강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낙폭 과대주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찾으시면 되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노레이부터 살펴보면, 제노레이는 뭐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선방했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거래량과 비교해서 내려올 때 거래량이 턱없이 적습니다. 그러면 한번 상승하고 기다리고 자사주 매입할 때 또 반등하고, 이러면서 이제 만 원권의 매물을 소화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요런 거래량, 만약에 요 거래량 이상이 발생해서 밀렸다라고 하면 제노레이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그건 기술적인 부분에 한정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실린 거래량이 빠졌다는 것은 이때 매수가 들어온 쪽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주도하는 주체가 없으니까 힘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고, 뭐 개별적인 사업도 나쁘지 않고, 지금 기업들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데 중소형주들은 한 2월 중순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실적 발표하는 시기가. 그 시기에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 이 극단적인 상황이 진정이 되고 나서 조금 관심을 받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가 그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조금 간과했던 부분인데,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평가가 나빠지고 그 이후에 계속 부진한 흐름입니다. 시장 영향까지 받고 있는데, 이 시장 영향을 받고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마트의 가치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네, 그러니까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는 것도, 뭐 고평가된 종목이 그 고평가 이유가 되는 부분을 떼내 가지고 따로 상장을 해버리니까 나머지 쭉정이밖에 안 남는,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만, 저평가 종목에서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고 이런 건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타벅스 상장도 있고 이베이 코리아 상장도 앞두고 있는데, 이베이 코리아 SSG닷컴하고 합병해서 상장하면 회수되는 자금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근데 지금 3조 6천억 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스타벅스 코리아
SSG닷컴 상장해서 회수하는 자금이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이익도 잡힐 것이고 뭐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심지어 뭐 사업도 해외 쪽에 수출을 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불안하다 할 수 있지만 국내에 파는데 뭐가 문제일까? 예 요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치닫고 있다. 요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 가면 뭐 폭락 과정에서 혹시라도 주가가 10만 원을 간다. 그럼 세게 질러도 되지 않을까? 뭐 안 갈 가능성이 높지만. 예 그리고 지금부터 이미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에서는 높은 확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대한제분. 예 대한제분은 지수하고 달리 저점을 안 깼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좋은지 나쁜지를 비교를 해 나가면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수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한제분 같은 경우는 뭐 저평가된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평가 외에 뭐 곡물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에서 상승하고 물류 대란으로 또 상승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원료를 도입해서 옛날 가격에 사서 갖고 오는 업체들은 다 수혜를 받게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딱히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반영이 될 텐데 분명한 건 이 회사가 지금 환경에서 수혜를 받고 금리 인상 종목들 이상으로 수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가가 저평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많이 내려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으니까 잘 버티는 이런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면을 받는 종목들이 나중에 한번 발동이 걸리면 아주 강할 텐데 역대 최고가를 돌파한다 하더라도 대한제분이 역대 최고가 돌파해도 적정 주가 대비 반밖에 안 됩니다. 지금 4분의 1 이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잘 버티고 회복하는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는 낙폭이 과대한 종목이 매력이 있지만 지금같이 전체 종목이 투매로 박인 세일을 할 때 값싸고 좋고 그리고 나중에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장기 관점에서 사들이는 거. 요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 그 수준이 뭐 한계까지 도달한 종목들 보면 HK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반등해도 시가총액이 373억 입니다. 뭐 자산 같은 거 다 빼고 상장사 상장 가치만 해도 200억 인데 이것 빼면 지금 나머지 가치가 순자산 534억 짜리 회사가 175 억에 그친다라는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같은 장에도 반등이 나오니까 이게 어떤 '하방의 한계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HK를 보고 나노를 봤을 때 요 나노라는 회사는 시가총액 이제 오늘 하락으로 400억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 나노라는 회사의 어떤 사업성 이런 부분들도 크게 나쁘지 않고 그리고 상각 처리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우발적인 채무가 발생해서 뭐 우발적 부실이 발생해서 더 나빠지고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전에 이런 거래가 터졌을 때 요런 흐름들과 지금은 하락했지만 거래가 안 발생하지 않은 상태. 예 그래서 저점을 깨고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역시 시가총액이 이제 400억 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 풍광도 마찬가지. 풍광도 이제 405억 까지 밀렸습니다. 상장사 프리미엄 제외하면 200억 짜리라는 얘긴데 뭐 그러기에는 회사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는 약간 다른 게 매도 거래량이 충분히 발생해서 당분간은 이 주가를 컨트롤하는 주체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시장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인데 물론 밑으로 빠지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 반등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 하위 종목들 중에서 제대로 사업하는 종목들은 뭐 시장이 아무리 박살나도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의 아파트가 이제 뭐 거의 100억에 육박하는 좋은 자리에 좋은 평수는 큰 평수는 이런 상황에서 뭐 수십 명을 많게는 수백 명을 채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리고 충분한 공장 부지와 공장 건물 시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뭐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도
한 채 값보다는 낫겠지만 뭐 그래도 그것과 상대적으로 견주었을 때 너무나 똥값이 아닌가 여러 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반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코아스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치고 그 이후의 흐름은 더 나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시가총액 수준도 훨씬 더 나빠지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방금 언급해서 시가총액이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종목들 혹시라도 4분기 실적이 너무 나빴다 이런 경우만 아니면 시장이 안정되면 이 종목들은 일정 부분의 마진은 충분히 확보해 주지 않을까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기 관점에서는 낙폭이 컸던 종목들을 공략하되 그게 거품이 꺼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응 잘못하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또 밀리는 종목들. 이건 뭐 완전 박앤세일이니까. 사서 좀 긴 안목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세 번째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장사 프리미엄 제외하면 더 이상 빠질 수 없을 자리만큼 빠진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 시장이 아무리 망가져도 그 종목들은 빠져봤자입니다. 뭐 300억 짜리가 빠져봤자 뭐 200억이 되겠습니까? 100억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저가 매수를 해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요런 큰 틀에서 시장 대응에 대한 부분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많이 어려우실 텐데 그리고 제가 뭐 선물로 또 아픔을 함께 했고 그렇지만 제가 예전처럼 비중 있게 주식 투자를 했다면 이 고통을 정말 같이 경험하고 또 제가 10분 그 심정을 이해하고 위로를 해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약간 발을 뺀 상태라서 한편으로 뭐 이런 얘기 이런 마음이 안 들면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에 대한 언급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좀 후회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기가 지나가면 또 평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주식 비중을 낮춰서 지금 평가를 했을 때는 잘한 선택이다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많이 오르고 나면 그때 주식 비중을 줄인 건 또 잘못한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 평가 시점마다 그 선택이 달라지는데 뭐 곰처럼 천천히 움직여도 되고 황소처럼 또 묵직하게 움직여도 되지만 돼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결국 그 평가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조차도 얻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뭐 약간의 눈앞에 이익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배제하고 조금 긴 안목으로 보시면 지금 시기도 큰 문제 없이 잘 넘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